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이지상입니다. 홍상지입니다. 이현입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에 네 기자가 뭉쳤는데요. 듣동라의 세계관이 다 합쳐졌다. 월드, 이어즈, 디스커버, 이코노미까지 다 모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동라 이어즈가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막간 홍보 드립니다. 오늘은 이얼즈 대표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 연구소 소장으로 듣동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이제 모든 뉴스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와봤습니다. 실제로 뉴스 진짜 많이 하는 사람. 네.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면 다 네. 기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4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가 바로 저희가 잘하는 거 하려고 네. 뉴스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저희가 2023년 알아야 할 뉴스를 정리를 했었잖아요. 올 초에. 그게 무려 지금 조회수 13만회. 네, 그래서 댓글에 뭐 김간의 볶음밥님, 뭐 봉봉님, 해피해피님 뭐 등등께서 매달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부터 월간 듣동라를 한번 꾸준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듣동러 분들도 그렇고 뭐 살면서 진짜 많은 뉴스를 접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바쁘다 보니까 이걸 세세하게 읽을 시간도 없고 아니면 좀 주요 키워드만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각 분야별로 좀 저희가 놓치고 지나갔던 뉴스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거 다 찾아보기 너무 귀찮은데 누가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늘 이 세 분이 다 정리해왔다 이거잖아요. 세 명 아니고 알포인트인 줄. 편집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듣동러들이 그동안 놓쳤을 수도 있는 뉴스를 가져오라고 해서 네. 경제 뉴스로는 저는 인도 재벌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인도 대기업 좀 아시는 데 있나요? 인도 기업들? 막 생일잔치에 재벌 막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간다는. 네. 인도 네. 재벌 유명한데 타타. 그래 타타, 자동차 회사. 맞아. 타타 진짜 유명해. 타타 타타. 저 옛날 인도 갔을 때 막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지나가요. 막 음. 자동차 지나가. 근데 막 생수도 타타야. 봉사활동-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활동하러 간 거라 삽을 지급받았거든요. 탑도 타타야. 그래서 소름. 우와. 네. 타타 세계관. 저 교환학생 갔을 때 멕시코 친구가 삼성 자동차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깔깔깔 웃으면서 뭐? 삼성 자동차를 네가 탄다고? 뻥치지 마! 막 이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보여주면서 CM5. 있다! 이랬단 적이 있다.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타타. 네. 제가 보고 있군요. 네. 아무튼 인도도 대기업들이 참 이것저것 다 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곳은 타타는 아니고 아다니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여기가 타타랑 릴라이언스라는 데랑 함께 그 인도 3대 재벌, 3대 대기업이거든요. 여기는 인도에서 일단 가장 큰 항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의 곡물 3분의 1을 이 회사에서 저장을 하고 송전선 5분의 1이 이 회사 거 시멘트 5분의 1을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런 좀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는 그룹입니다. 아다니 그룹이. 이게 회장님 이름도 아다니예요. 가우탐 아다니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데 자칭 타칭 인도의 록펠러라고 부르는 분인데 지난해 9월에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 사람이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였어요. 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원래 두 번째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인데 제프 베이조스를 누르고 이 사람이 세계 두 번째 부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당시의 재산이 1469억 달러, 약 204조 원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작년에 금리 인상기 오면서 좀 주춤했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 인도 증시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 기업 회장님이니까 그 기업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 재산도 같이 올라갔었던 거죠.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1320억 달러가 날라갔어요. 우리 돈으로 172조 원이 한 달 만에 증발됐거든요. 그리고 아다니 회장 개인 재산도 한때는 1,50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세계 2위 부자였던 아다니 회장도 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 재산이 491억 달러, 부호 순위도 25위까지 내려왔어요. 194조 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64조 원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지난 1월 24일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데서 이 아다니 그룹에 대해서 폭로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아다니 그룹이 막대한 부채를 끌어와서 주가를 조작하고 뭐 분식회계 저지르면서 아주 큰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100조 분량의 저격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힌덴버그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힌덴버그 리서치는
행동주의 공매도를 추구하는 헤지펀드. 이거 배웠다. 행동주의. 행동주의 네. 펀드 우리 지난번에 SM. 얘기하면서 온라인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여긴 좀 다른 게 보통 행동주의 펀드가 뭐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향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계속 푸시하는 반면 여기는 여기 기업이 구린 데가 없나? 과대평가된 구석은 없나? 혹시 사기는 없는지? 뭐 비윤리적인 사업을 하진 않는지? 경영진이 이상한 짓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서 까발리고 그러면 사실 해당 회사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개인적으로 언론사 기자가 하는 일이랑 데일리 업무는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그렇네요. 네, 공매도를 한다는 거 전까지는. 전까지는. 네, 근데 그죠. 맞아. 공매도 하면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죠. 네. 근데 여기는 아예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곳이다. 음. 힌덴버그, 독일어로 힌덴부르크. 이게 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1937년에 독일에서 출발해서 미국에서 추락한 비행선 이름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비행선이 불이 잘 안 붙는 헬륨을 채워서 띄워야 되는데 구하기 쉽고 싼 수소를 채워서 비행을 했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35명이 사망한 참사입니다. 그래서 힌덴버그 창업자인 네이선 앤더슨 이야기로는 이 힌덴버그 참사 같은 인재가 시장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기 전에 문제를 찾아내겠다. 굉장히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헤지펀드의 목적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거라는 점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이 이름 기억이 나는 게 2020년에 왜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서 니콜라가 막 엄청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가 깡통이다. 이 보고서를 냈던 것도 여기잖아요. 막 공장 직접 찾아가 보고 뭐 이런 보고서 냈던 거기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힌덴버그예요. 2020년 9월에 그 수소 전기차 만들던 니콜라를 박살낸 곳이 바로 이 힌덴버그인데 당시에 니콜라가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한참 주식 저희 투자 많이 할 때라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한때는 시가총액이 포드 자동차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었는데 2018년에 여기 니콜라에서 니콜라1이라는 자기네 수소 트럭의 주행 장면을 되게 멋있게 찍어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보면서 더 투자자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피고 했었는데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 영상이 얘네가 자체 개발한 진짜 동력이 있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영상이 아니라 언덕에서 트럭을 밀어서 찍은 가짜 영상이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이 폭로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도 추가 취재를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문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제작돼 있던 차가 아니라 급조해서 만든 거라서 다른 차에서 떼어와 가지고 이게 딱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조석 차문이 안 떨어지게 테이프로 감아서 찍었다는 진짜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지난해 10월에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니콜라의 이 추악한 진실을 아주 폭로했던 곳인데 힌덴버그의 이번 타겟이 바로 인도의 아다니 그룹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느냐 하면 이 인도 증시에 상장되는 아다니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주가가 최근 5년간 한 30배에서 50배가량 폭등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일단은 여기가 정치 권력이랑 결탁을 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또 분식회계,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식상한 패턴인데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뭐 수입 수출 관련 문서 위조하고 매출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돈을 빼돌렸고 그리고 이 아다니 주요 계열사들을 감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감사 제도가 있잖아요. 네. 상장사니까. 근데 이 회계법인도 찾아보니까 직원 수 11명밖에 안 되고 홈페이지도 없는 작은 회계법인이고 그리고 혹시나 아다니에서 공시한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장사들 주가에 굉장히 거품이 껴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를 한다라고 보고서의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아다니 그룹의 주요 사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인프라라는 건 뭐 항만 아니면 발전소 이런 거 짓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키워온 거예요. 아다니 그룹은. 그래서 아다니 그룹의 순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만 부채가 37% 늘어났대요. 그리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 계열사 간 상호 출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무제표를 보면 지저분한 그런 회사라는 게 힌덴버그의 폭로인 거죠. 그래서 이 폭로가 나온 뒤에 아다니 그룹 시가총액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토막 나고 가우탐 아다니 회장 재산도 130조 원 가까이 증발이 됐는데
거기다가 사실 이 아다니 사태가 인도 증시, 인도 경제까지 좀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왔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증시가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고전하는 동안 인도랑 브라질 증시가 굉장히 활황이어서 펀드도 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인도 펀드 같은 거 들어가신 분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 공매도 보고서가 완전 인도 증시 전반에 좀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 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 증시 전체 그 시총에서 아다니 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니 그룹 주가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센섹스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아다니 그룹 사태가 그 인도의 반정부 시위로까지 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도의 야당 중심으로 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다니 그룹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어떤 국영 금융기관 이런 곳 앞에서 야당 중심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대요. 그래서 모디 총리랑 이 아다니 그룹, 아다니 회장 사이에 커넥션을 밝혀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청문회를 열어라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예전에 탄핵 시위처럼 막 전 국민이 일어나고 이 정도의 시위는 아닌데 야당 주도로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모디 총리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모디 총리가 왜 나오냐 하면, 모디 총리가 그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삼성이라든지 폭스콘 같은 해외 기업들이 인도 내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보조급을 지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인도가 사실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예요. 도로시설, 뭐 항만, 다리, 뭐 안정적인 전기 공급 이렇게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아직 미비한 상태라서 모디가 이걸 엄청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도도 이제 이걸 문제의식을 느낀 지 좀 돼서 2000년대 중반에도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전 세계적으로 막 신용 붐이기도 하고 프로젝트는 잡혀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융사들도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 비용 올라가고 하면서 멈춘 프로젝트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인도는 꽤 최근까지도 이런 인프라 확충이 안 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2014년에 모디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되어서 뭐 아다니뿐만 아니라 타타나 JSW, 릴라이언스 같은 자국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온 거예요, 모디가. 그래서 실제로 그 인도의 500대 비금융 회사가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나를 보면 그 500대 회사의 7% 정도 설비 투자를 아다니 그룹에서 맡고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아다니 그룹은 인도의 주요 항구를 운영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뭄바이 신공항, 구자라트 제철소 이런 대규모 투자도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다니 그룹이 사실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 인도의 인프라 확충 사업도 전체적으로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모디 총리의 정책을 아다니가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약간 우리나라의 70년대 개발 국면이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이렇게 이런 정책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우탐 아다니란 사람이랑 모디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가우탐 아다니 회장도 구자라트주 출신, 그리고 모디 총리도 구자라트주 출신. 게다가 이 모디 총리가 되기 전에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주 주지사를 지내면서 두 사람이 인연을 또 각별하게 맺게 됐대요. 그래서 모디가 총리가 돼서 델리로 날아갈 때 그 타고 간 비행기가 아다니의 전용기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모디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그 모디가 총리 재임하는 동안 아다니의 재산도 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재산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 모디 총리가 총리를 지내면서 인프라 확장 사업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 그리고 플러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9년 재선에 성공하고 할 때 힌두 민족주의를 엄청 내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슬람 혐오 정서도 강해지고 반민주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직에 따르면 권력 견제랑 균형이 굉장히 중시되지 않는 분위기가 됐고, 법원이나 경찰도 독립성을 많이 잃었고, 언론도 굉장히 정권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번에 힌덴버그 보고서 이 건에 대해서 다룬 인도 신문도 거의 없을 정도로 언론도 거의 정부가 장악한 분위기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2019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승리한 뒤에 원래 정부 비판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뉴스 채널 NDTV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방송사주가 모디 총리 재임 이후에 잡혀갔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가우탐 아다니가 이 NDTV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도 이 모디 총리나 모디 총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장악한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듣동나 월드에서 김지아 기자도 인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 파워가 상당히 대세기는 해요. 글로벌하게. 인도계 인물도 그렇고 인도 자체도 그렇고. 왜냐고 하면 일단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동질성 높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는 나라고 그래서 여러모로 성장 가능성이 큰 경제고 그래서 지난해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지점이 이르면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나? 기업들 정보는 투명한가? 또 감독기관은 사고가 안 나게 잘 감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자들 눈에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아다니 사태가 이 투명하지 못했던 인도식 경제 성장 요 모델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고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인도의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기업 투명성, 족벌주의, 또 부채 수준이 높은 이런 발전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멈칫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뉴스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읽은 소설책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모신 하미드가 쓴 떠오르는 아시아에서 더럽게 부자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굉장히 네. 흥미롭네요. 저도 제목 보고 골랐었는데 꽤 재밌었어요. 이게 작가가 파키스탄 출신의 미국에서 성장한 작가가 쓴 책인데 개발도상국에서 흑수저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 과정에서 막 정경유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1세대 기업 회장들 이야기도 좀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아다니 회장 얘기도 또 생각이 났고 해서 혹시 오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재밌게 또 읽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국제뉴스는 중국의 정찰 풍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풍선 하나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났거든요. 이 풍선 때문에 뭐 미중의 신냉전이 뭐 다시 불붙었다, 뭐 다시 시작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지상 기자가 레이스에서 다시 만난 세계로 신냉전 전문가 하셨잖아요. 모든 문제 연구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소장님.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정찰 풍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표현이 풍선이겠지 하고 사진을 봤는데 진짜 풍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동그란 풍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야? 풍선이라고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왜 이슈가 됐는지 김지아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풍선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월 말쯤에 이 미국 상공에서 하얀 풍선 하나가 관측이 됩니다. 이게 버스 한 3대 정도 되는 크기예요. 땅에서도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의 크기거든요. 처음에는 이 풍선이 그 알래스카 서쪽을 통해서 미국 상공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몬태나주에 있는 맘스트롱 공군기지 상공을 이 풍선이 지나게 되는데요. 사실 군사시설은 뭐 지도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굉장한 기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밀 시설 위에 이 풍선이 지나갔다라고 할 때부터 좀 많은 사람들이랑 미국 정부에서도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요. 그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풍선이 뭔지 밝히게 되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보낸 정찰 풍선이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발표만 봐도 이 풍선이 미국 상공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여론도 그렇고요.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걸 보냈는데 정부가 뭐 하고 있냐라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풍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공에 떠 있을 때쯤에 그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로 이 풍선을 미사일을 쏴서 아예 격추를 시켜버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풍선이잖아요. 그래서 미사일로 격추를 시키니까 그냥 말 그대로 빵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많은 그 미국 일반인들, 그러니까 미국 주민들도 이거를 눈으로 지켜봐서 뭐 이 장면을 뭐 찍어서 SNS에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를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그 스파이 발룬이라고만 치셔도 아니면 스파이 크래프트 뭐 이렇게 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요, 이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정찰했다
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거는 주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공군기지는 핵 미사일 경납고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ICBM도 보관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ICBM은 지하에 보관이 돼 있긴 한데 그만큼 이 공군기지가 중요한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 정찰 풍선을 개발하고 제작한 그 중국 기업 6곳을 또 제재 대상에까지 올리게 돼요. 근데 보통 정찰이라고 하면은 되게 안 들키게 조심하게 보내는 건데 풍선이 정찰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데 중국은 그렇다면 이거 우리들이 보낸 정찰 풍선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랑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보낸 정찰 풍선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거는 맞긴 맞는데 정찰용이 아니라 그 기상 관측이랑 뭐 과학 연구를 위해서 띄운 풍선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공을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바람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진입하게 된 거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게 민간용 비행선인데 그 미국에서는 무슨 미사일까지 쏴서 격추를 시키니까 이 미국이 너무 오버를 하고 있다. 너네가 히스테리 부리는 거 아니냐, 되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이런 풍선이 실제로 뭐 기상 관측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뭐 중국의 해명을 당연히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요, 이 격추된 풍선이 있으면은 그 잔해가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뭐 땅이 아니라 바다에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분석하기로는 여기에서는 그 기상용 관측 장비랑 상관이 없는 다른 뭐 통신 장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건 정찰용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찰용이라고 하면 아예 드론을 보내거나 하는데 두둥실 풍선을 띄웠다는 게 좀 저는 되게 낯설거든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저기 장비예요? 정찰 풍선이라고 하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그냥 스파이 풍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뭐 카메라 같은 장비 같은 걸 달아서 띄우는 그런 거예요.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옛날에 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옛날에 뭐 1700년대 그러니까 그때 전쟁할 때 쓰이던 그런 건데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는 뭐 기술이 좋진 않아서 그러니까 열기구 같은 걸 띄워서 뭐 정찰을 했던 게 이 정찰 풍선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냉전 시대까지도 정찰 풍선이 쓰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드론 같은 걸로 대체하긴 하는데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런 정찰 풍선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뭐 기술이 뭐 이렇게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왜 하필 풍선을 정찰용으로 썼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미스테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긴 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 자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정찰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전문가들이 뭐 추측하거나 이거를 뭐 분석하거나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그냥 뭐 해석들, 몇 가지 썰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중국이 보낸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지금 뭐 미중 갈등이 뭐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중국이 그 미국과의 그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미국 본토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또 그냥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석은요. 이 정찰 풍선이 뭐 드론이나 그 위성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가성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성비가 좋아서 이 중국이 이걸 택했다라는 또 분석이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사실은 중국 군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과 군부가 엇박자가 난 거다. 그러니까 지도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긴 한데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가성비가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이 정찰 풍선을 개발하는 업체인 EMAST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물론 이 업체가 이번에 그 격추당한 정찰 풍선을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 업체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중국 정찰 풍선으로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시점까지도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2028년까지 우리가 이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정찰 풍선을 그 스페이스 X에서 만든 그 스타링크 아시죠? 네. 위성으로 네트워크. 네, 맞아요. 이 스타링크랑 빅 풍선이 안 돼. 미안. 풍선이 두둥실 다 스타링크 가성비 버전이야? 아, 죄송합니다. 이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이 정찰 풍선을 스타링크랑 비교를 하면서요. 스타링크보다는 자신들이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상상인지는 알 것 같은 게 그 되게 수년 전부터 과학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약간 장난 중에 그 상공으로 풍선 떠올려 보내는 거 있거든요. 카메라 맞아, 담아서 맞아요.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우주 찍고 이제 펑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를 스타링크도 거기 있고 풍선도 거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안 될까 이랬을까 모르겠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네트워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간다는 그렇죠. 건가? 네. 그러면 미국만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그 5개 대륙에 40개국 이상의 이 정찰 풍선을 보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찰 풍선 사태가 난 다음에요. 그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찰 풍선이 발견됐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국가들이냐고 하면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랑 콜롬비아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이 풍선이 그냥 진입을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중국 측의 주장을 자신들이 수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뭐 잘못 들어왔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반면에 좀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가요. 일본이 이번 사태 이후에 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확인 물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보낸 걸로 우리도 추측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그 미국 정부에서는 이 풍선이 어느 나라가 갔는지는 뭐 공개는 안 하긴 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떠한 나라인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이 목록을 보면은 뭐 일본을 포함해서 뭐 인도, 베트남, 대만, 뭐 필리핀 뭐 이런 국가들의 2018년부터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갔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커서 어디에서 날리느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인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상공도 지나갔을 법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엔 오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현지에서도 그 미국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뭐 북한에도 이 정찰 풍선이 갔냐라고 했을 때 그 NSC 존 커비 조정관이 사실 그거는 우리 동맹국들이랑 뭐 비공개로 알아서 공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 풍선이 왔다라고 하는 뭐 공식적인 증거라던가 뭐 발표는 없는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은 올해도 사이가 좋지 않겠네요. 네. 작년이랑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인데요. 사실 이 정찰 풍선 사태 이후에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태 때문에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랑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 독일 미넨에서 열린 안보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요. 근데 뭐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밝혀지진 않았긴 한데 이 안보회의에서도 사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주장을 뭐 양측 다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미국 측은 이거는 주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중국은 미국이 이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권력 남용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영 기자랑 뭐 이야기 저번에 했을 때 중국이 뭐 리오프닝 하면서 뭐 경제 회복을 지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뭐 미중 갈등 격화를 올해는 원치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관측이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다시 올해도 이 신냉전 구도가 날카롭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업체에선 또 정찰 풍선이라고 올려나요? 뭐라고 돼 있는지 궁금해요. 고고도 풍선. 아 맞아. 그거도 맞아. 그렇지 않을까? 맞아. 테크니컬리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맞아. 한자로 고고도 맞아요. 풍선이라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인데 불려간 거 아니야?
방해. 모르겠어요. 폐쇄된 상태인데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그걸 전에 작년에 뭐 이게 있었다라는 걸 걔네가 그래서 보도를 한 거더라고요. 흥미로워. 재밌다. 고고도. 고고도 보고도.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재밌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단이 너무 재밌고 지금. 네. 지난달 가장 뜨거웠고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할 수사와 재판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인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맞아요. 내용이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놓치고 가면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재 상황 놓치고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본인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이 두 인물이 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소식들은 우리 또 이진아 기자, 정치적 지상님. 네, 정치적 지상님이 이야기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 뉴스 같은 경우는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큰 흐름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뉴스 같은 경우는 경제 뉴스처럼 매일매일 내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뉴스도 아니고 뭔가 생활 경제처럼 이 정보를 내가 아는 게 효용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사회의 논쟁의 격이 달라질 수 있는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짚어보면서 같이 이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듣동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이 사회의 논쟁의 격을 올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보시라는. 밑밥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가지 마셔라.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 2월 16일이었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논란이 좀 컸는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보니까 27일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체포동의안 부결 여기서부터 어려우실 수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쉽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에 적혀 있는 건데요.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홍상지 기자가. 근데 그러면 국회에서 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을 체포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표결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진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를 굉장히 짧게 부결됐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겁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 영장이 청구되고 부결까지 열흘 동안 기사들도 진짜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사 제목을 보시면 뭐 표결 앞두고 전운, 운명의 한 주 이런 제목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여당에서는 물론 반대를 했지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표결이 무기명 투표고요. 출석위원회 절반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299석 중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의당이나 시대전환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겠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의석수를 다 합쳐도 129석 정도예요. 요약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내 여론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역위원장을 만난다던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있지 않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만난다던가 아니면 직접 20쪽이 넘는 소명 자료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당내 여론을 다지는 일정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 안에서도 김혜영 전 의원이나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없이 설 수 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뤄진 끝에 국회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제 부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런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처음에 시작이 왜 됐지? 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혐의는 뭐지? 이걸 생각해 보면 꽤 오래됐잖아요. 1 맞아요. 년도 더 그렇죠.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온고잉 되고 있는 이슈만 보다 보면 뭐야 구속됐어 안 됐어 하는데 근데 왜? 왜? 맞아, 뭐였지? 맞아.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이게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엮인 인물도 많고 쟁점도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일단 검찰이 제기한 굵직한 두 가지 혐의가 있어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두 사건 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사업들인데요.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FC가 시민구단이거든요. 시민구단은 시장이 이제 구단주예요.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FC 서울의 구단주였을 때 그간 광고를 유치하지 못했던 FC 성남이 거액의 후원금을 막 여러 기업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 기업이 뭔가 특혜를 노리고 청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이제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광고 집행하는 대가로 뭔가를 바라고 그렇죠. 한 거다. 예, 이게 다 알고 보면 청탁과 특혜 이렇게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4년에 대장동을 100% 공공개발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근데 당시에 성남시의회가 안 된다.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막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 이제 새누리당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의점을 본 게 민관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게 이제 관이 되겠죠.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동시에 이제 자본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바로 그 유명한 화천대유 네. 대주주 김만배고요. 이후에 화천대유가 성남시의 어떤 확정 수익을 제외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걸 두고서 이 김만배한테 특혜를 몰아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됐죠. 네, 요약을 해보자면 돈을 봤을 때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간 돈은 한 1,830억 정도의 확정 이익이었는데 화천대유의 소유자인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은 7,800억이 넘게 가져갔는데 이게 혹시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된 계약이었던 거야? 라는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관이 이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벌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 수익 배분 구조를 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성남시가 금액을 미리 확정을 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확정 이익은 무조건 가져가겠다. 이렇게 수익 배분 구조를 짰었는데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짤 때부터 성남시가 가져갈 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확정을 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결정으로 사실 성남시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못 가져갔다. 그래서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성남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으로서 배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이 대표는 근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확정 이익으로 가져간 1,822억 원 외에도 뭐 공원화 비용이라든지 터널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의 상당 부분 우리가 위임을 해서 그걸 다 합치면 이익은 5,5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때부터 꾸준히 자신이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 원의 이익을 환수해왔다. 이렇게 꾸준히 말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여기서 근데 이렇게 잘못 결정한 거의 뒷배경에는 이런 화천대유에 뭔가 특혜를 몰아준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뭐 유동규나 남욱이라든가 소위 뭐 화천대유 일당 이미 기소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사업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홍상지 기자가 말해준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도 최측근이다라고 인정한 그쵸, 사람들이기도 네.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측근 의원 중에 한 명인 정성호 의원이 이들을 면회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바탕 뉴스가 있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사람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뭐 유동규, 맞아요. 남욱부터 시작해서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거를 뉴스를 보시면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돈의 흐름이 그래서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1년 5개월째 검찰이 쫓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쫓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건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말을 했던 진술이었다. 요 큰 그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민간이랑 성남시랑 같이 한 10,000원이 드는 투자를 하는데 네. 5,000원씩 내자. 네. 근데 성남시 나는 7,000원만 뽑아가면 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30,000원, 40,000원도 벌 수 그쵸. 있는 사업인데 당신 그거 몰랐어? 이건 거죠. 그쵸.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구속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만배는 이전까지는 다른 기소된 인물들과 달리 입을 열지 네.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재구속 상태에서 이 사람도 진술을 할 것이냐도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그 청구 내용을 보면요. 정작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 상당의 그 하천대유 지분을 대가로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혐의는 사실 구속영장 청구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핵심 증거도 찾지 못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이 대표와 민주당 측에선 이건 정치보복 수사다.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다. 야당 탄압 수사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던데요.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뉴스를 팔로우하고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 5개월 정도 수사가 네. 진행이 됐고 여러분들도 기자들도 이 이슈, 이 키워드 진짜 오랫동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 진술이 아닌 핵심 증거라는 걸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지? 왜 알 길이 없는 건가? 뭐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 170쪽이 넘는데 여기에도 그 핵심 증거에 관련한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뭘 한 거냐, 뭐 이거 그냥 정말 정치적 보복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찰이 2022년 1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 때문에 일부러 증거를 공개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찰이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 조서를 법정에 가져갔는데 그 법정에서 이 피고인이 이거에 대해서 아닌데요? 이거 사실이 아닌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면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걸로 개정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재판에서, 법정에서 공개하려고 숨기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듣동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저는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 김만배나 남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얻은 수익이 진짜 수천억 대잖아요. 네. 그럼 그 수익 같은 경우는 다 뭐 국가나 뭐 어디로 환수가 되는 건가요? 일단 환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작년 12월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개발 수익 4,446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과 자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결정했어요. 이 추징 보전이 뭐냐면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이들이 어떤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재판 도중에 이 피의자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법원이 그래서 김만배 씨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채권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은 일단 동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재산도 확인되는 대로 동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직후에요. 김만배 씨가 실제로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서 차명 오피스텔에 이렇게 숨겼거든요. 그중 일부를 측근한테 야 이거 좀 어디다 감춰달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혐의로 사실 재구속된 거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수사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 수사입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또 정관계 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네, 이 화천대유 멤버들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쵸. 등장했던 뉴스인 거죠. 네. 네. 특히 이 뉴스 보고 되게 많이들 막 놀라시고 막 공분하셨었을 텐데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이 뉴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대리인데 퇴직금 50억 막 그러니까 이런 그때 거. 많은 맞아, 분들이 막 맞아. 박탈감도 느끼고 네. 막 그랬었는데 이 퇴직금 50억 원이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이 뒤를 봐준 대가로 이제 지급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1심 법원이 이 뇌물죄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또 후폭풍이 일고 있죠.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막
성난 민심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봤거든요. 재판부가 독립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아니 자식이라서 화천대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50억 퇴직금을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분위기이긴 하죠. 뭐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검찰 잘못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법리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뭐 재판부의 잘못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까 이지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단순히 같이 살고 있지 않다 독립된 가정을 서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상황만으로 상속관계에 있는 부모 자식 사이를 제3자로 볼 수 있느냐의 얘기도 있어서 일단 검찰이 항소한 상태고요. 또 대중의 공분이 워낙 큰 사안이라 2심에선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곽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50억 클럽의 다양한 정관계 인사들이 또 연루돼 있는데 이 50억 클럽 멤버들의 수사는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잘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두 번째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 관련한 뉴스들을 또 얼핏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주가 조작을 벌였는데 이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오늘 저랑 홍상지 기자가 같이 다루는 뉴스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 연식이 네. 된 뉴스예요. 이 의혹 같은 경우도 따져보면 사실 이번 얘기에 나오는 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전에 훨씬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었잖아요. 그 지명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의혹이 제기됐었고 네. 그 이후로 언론이나 뭐 다른 야당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계속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뀐 거네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입장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검찰도 그때부터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 계속 검찰이 수사를 속도 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의혹이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주요 재판의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어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에 대한 1심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사실 화천대유부터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차분히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로 넘어온 네. 거고 주가 조작이 나왔습니다. 네, 주가 조작. 좀 잘 아실. 주가 조작이면 이제 잘 어떤 아신다니까. 저는 저는 경제니까, 아, 이코노미니까. 그럴 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조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큰 네. 돈이 필요합니다. 보통 최소한 복수의 사람, 어떤 세력이 붙어가지고 일부러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려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게 주가 조작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법인 게 이렇게 되면 사실 뒤에 세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다른 투자자들이 이거 되는 종목인가? 아니면 내려가는 건가? 하면서 섣불리 따라 사거나 아니면 손절치거나 그쵸. 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 건데 아무튼 이 사건도 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가 어떤 회사냐면은 BMW 공식 딜러 회사예요. 뭐 국내 회사들 중 하나인데 2009년에 주식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회장 입장에서는 주식을 어떻게든 올리고 싶겠죠. 근데 막 좀 그때 당시에 막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찰은 뭘 보고 있냐면 이 회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이 소위 주가 조작 선수들을 동원을 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전에 좀 서로 짜고 주식을 한 번에 고가로 확 매수를 하거나 한 번에 쫙 빠지거나 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일부러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 혐의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요. 실제로 이 주가 조작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주가 변동폭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좀 다소 낮은 형량이 나왔던 거죠. 피해가 크지 않았다 뭐 이런 네. 거네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는 또 어떻게 연루가 되는 거예요? 네. 주식을 거래하려면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계좌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 모녀의 실명이 60차례 넘게 적혀 있어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주식 거래가 총 102건인데 이 중 김 여사의 계좌로 거래한 건수가 48건이었거든요. 꽤 비중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김 여사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됐다라는 거는 맞는데 네. 김 여사가 여기서 좀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쵸. 단순히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해서 계좌 주인이 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1심 재판에서도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를 갖고 있던 이 쩐주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또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자신은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사람한테 계좌를 일임했을 뿐이다. 나의 계좌로 그런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난 몰랐다. 뭐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시도했던 시기를 1차와 2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1, 2차에 모두 활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 모녀의 계좌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작전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린 투자사가 있는데 이 직원의 PC에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일당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있고요. 이게 다 이번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 여사가 이걸 진짜 몰랐겠느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모를 입증하는 뭐 직접적인 증거는 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계좌만 활용이 됐던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쩐주 역할을 하면서 주식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만큼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건 지난 정부에서 서면 조사 한 번 한 거밖에 없다고 해요. 이번 재판 결과로 좀 그간 지지부진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가 어떻게 탄력을 받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한 건 정치권에서 계속 이 두 사건이 얽히고 설키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표동의안이 표결에 이뤄지기 전부터 이게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회기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방탄 국회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는 소집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일해야 되는데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다. 오히려 50억 클럽,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주가 조작 특검 추진을 무산하기 위해서 이런 국회가 일을 안 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월 임시회를 소집하느냐 마느냐로도 지금 이렇게 정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을 해주신 모든 사안의 그 각자의 이유대로 뭐 이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회기를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2, 3, 4, 5, 6, 8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정 조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국회가 뭐 열리냐 안 열리냐도 3월에 이제 보실 수 있는 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월에 재판을 출석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또 뉴스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또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지만 앞으로 만약에 또 청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당론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뀌는 상황은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계속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 월간 듣동라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놓친 뉴스들 아니면 또 저희가 놓친 뉴스들이 있을 텐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